1월 3일 올해 처음 뵙겠습니다.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5년 예측을 했는데 각 기자들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주 재밌는 질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 중에서 우리한테 조금 좀 와닿는 질문들, 우리와 연관이 있는 질문들 위주로 선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미국의 금리는 올해 말이 지금보다 더 낮을까? 질문 자체가 우리로서는, 한국 언론으로서는 파격적입니다. 지금 현재가 4.25죠. 4.25에서 4.5 이 사이인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근데 지금보다 낮을까? 낮게 끝날까? 이게 우리로서는 당연하지. 낮겠지라고 하는데 이 거의 처음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마틴 울프라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마틴 울프가 뭘 썼다. 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권위 있게 들을 정도의 영향력 있는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마틴 울프가 미국의 금리가 올해 말에 지금보다 낮을 것 같니? 라고 마틴 울프한테 물어보니까 마틴 울프가 여기에 답변을 했는데 No.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지금 4.25에서 4.5인데 No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Yes, No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 설명은 아마 지금 시장에 예측하는 걸로는 2025년 말에 12월에 올해 12월에 3.9%쯤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시장의 예측은. 그러면 아까 4.25보다는 낮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3.5 수준, 우리 한국 언론이 생각하는 3.5나 3.25 수준하고는 택도 없죠. 택도 없이 그냥 높죠. 근데 이 3.9 수준도 마틴 울프는 너무나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인하와 관세 정책과 반이민 정책은 무조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계속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페드는 아까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이창용 총재 비판을 하면서도 이창용 총재가 금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내릴 것 같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잘하고 있다. 그거는 뭐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그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그 스탠스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마틴 울프도 미국 연방은행에 관해서 미국 연방은행이 지금 현재 will have to be cautious.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미국 은행이 그렇다. 연준이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딱 하나. 주식시장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미국 금리는 상당히 고금리로 갈 것이고 그럼 다른 나라는 유럽 22는 계속 금리 인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도 비슷하게 일본은 안 나왔네. 일본은 안 나왔습니다. 22는 계속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다이버전스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합치면 편집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윤곽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한테 좋은 의미 있는 질문은 중국의 수출 가격이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중국은 가격을 더 떨어뜨려서라도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할까? 중국은 예스. 수출 가격이 더 떨어진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럴 만한 여력이 있고 그리고 위안화 가격 때문에라도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것은 뭐냐? 차이니스 라이벌들한테 의미하는 건 뭐냐? 중국 제조업체들과 싸우는 한국 기업들이랄지 서방의 기업들은 중국의 공산품 가격이 떨어지면 뭐 고부가가치 중국이랑 경쟁 안 하는 거 말고 우리는 대부분 중국이랑 경쟁합니다. 그런 제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의 가격을 떨어뜨리는데. 우리도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율 때문에 덕 보는 것.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덕 보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아유 달러 강달러 벌어들여 가지고 덕 보는 게 분명히 있겠지. 근데 그러나 중국이 저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가는 2025년에 또 다른 한 해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품의 가격도 수출 기업들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다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마진을 순이익, 영업이익을 높게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나? 예, 여기에서 이 결론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저는 그 결론을 얻습니다. 우리가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기는 힘들겠구나. 환율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넘어설까? 20만 달러, 10만 달러 넘어섰었는데 1억 원 우리 돈으로 넘어섰었는데 20만 달러 넘어설까? 예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2월에 10만 달러를 꼭지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뛰는 게 조금 좀 무리하긴 한데 예,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무리하긴 한데 but why not? Why n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SEC라고 미국 증권거래소 있죠? 증권거래소가 훨씬 더 뭐 트럼프 자체가 일론 머스크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훨씬 더 우호적이라는 거죠. 미국 정부 자체가 훨씬 더 우호적이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그 가상화폐에 관해서 그 뭡니까? 미국 정부가 해왔던 그 소송들 있잖아요. 그 소송들이 굉장히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가들이랄지 은행이랄지 에셋 매니저들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비트코인이랄지 뭐 가상화폐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룰을 상당히 많이 고칠 것이다. 거래하고 보유하는데 훨씬 더 편안해지도록 룰을 고칠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돈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소송이나 이런 위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트럼프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20만 달러, 2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여하튼 파이낸셜 타임즈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디아의 GDP가 일본을 넘어설까?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no라고 했습니다만 아마 2025년에는 전체 GDP 사이즈가 일본을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2000조니까 한 1조 9천억 달러,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일본이 한 4조 5천억, 5조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였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GDP가 5조 달러 이상이 되는 거죠. 5조, 6조 달러가 되는 그 시기는 2026년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팍팍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은 안 되더라도 2026년은 되고, 그 다음에 구매력 지수로 봤을 때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 전체 GDP, 1인당 구매력 지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GDP는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가 전체 신차 판매량 중에서, 글로벌 전 세계 신차 판매량 중에서 25%, 4분의 1 이상이 될까? NO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전기차 잘 안 팔리고 있죠? 한 22%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이외,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굉장히 지금 화랑이니까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를 계속 만들어내면서도 하이브리드로 지금 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그러면서도 중국 때문에 또는 EU의 어떤 환경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그래서 개발비는 계속 투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이 상황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경기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2020년 때 우리가 그 자동차 구매 붐이 확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뭐 이렇게 돈을 일부러 막 줬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자동차 사라고 따로 막 줬었습니다. 몇천 불씩 막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3년 전에 막 샀는데 지금 다시 교체 수요가 있겠어요? 보통 그래도 한 6, 7년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수요 자체도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고만고만하게 자동차 산업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아서요. 오늘 뭐 새벽부터 6시부터 나와서 집에서 계속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요것들은 그 꼭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이 또 오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경제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 쭉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1월 2일 이창용 총재가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신년사 발표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정치적인 내용, 정치적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이런 단어를 썼네요. 정치적 갈등, 불의의 사고 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인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뭐 한국은행 총재니까 윤석열 씨로 인한, 이런 말은 바라지도 않고요. 뭐 이런 누구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이거는 정치적 갈등이 무엇에 의해서 촉발됐고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제발 여기에서 스탑해주지 않으련이라는 조선일보식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는 그런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훌륭한, 본인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경제학자라고 합니다만 미디어나 언론에 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무식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워딩과 단어와 그리고 습관, 맥락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식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또 확인할 수 있냐? 본문으로 들어가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헌법적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따위 말을 하면서 최상목 씨를 칭찬하고 있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게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를 말하는 거죠. 왜 어렵게 결정을 합니까? 3명 다 결정하면 헌법에도 맞고 그리고 경제도 스무드하게 다 풀리죠. 왜냐? 그냥 저렇게 가겠구나. 탄핵되고 9명으로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뭐 안정적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탄핵이 되면 대선은 한 2달 후에 치러지면 뭐 4월 정도에 치러지겠네. 한국은 이 상황, 이 정치적 상황은 끝났네라는 시그널을 빨리 보내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체포영장 치러 갔다가 못 치고 돌아오니까 2시 10분에 코스피가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음봉으로 확 떨어져요. 제가 나중에 본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음봉으로 이렇게 확 떨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예? 체포영장 못 쳤으니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도 이거 집행을 못했으니 이 상황이 계속 펜딩 되겠네? 대롱대롱 펜딩이라는 게 뭡니까? 의미가 경제적으로 그 위험성을 살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머리 위에 칼이 왔다 갔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네 머리 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미지의 팬딩 아닙니까? 이창용 총재님.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보수적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왜? 본인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일보 주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말아먹은 사람들. 네? 뭐 엄청난 뭐 경제적인 무슨 그 식견이나 탁견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 저도 경제를 공부를 하고 미디어도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창용 총재가 세계은행에도 있었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어디 박사고 유명대학 박사고 네. 그래서요. 연준의 미국의 그 본토배기 사람들이 연준은행 총재가 금융위기를 막았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경제 위기가 몇 년 동안의 사이클로 10년, 20년의 사이클로 안 돌아옵니까? 자본주의의 과잉 공급 상황이 미국에 없습니까? 부채가 이렇게 치솟다가 꼬꾸라지는 시점이 안 돌아옵니까? 미국은 딱 하나 달러 패권하고 본인들이 3개사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사로 버티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게 없이 버티고 있는 나라고.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잘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미국이 만약에 달러 패권이 없고 군사 패권이 없고 그리고 그 자기들 입맛대로 거의 다 해주는 사실상 거의 다 해줬던 신용평가사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 신용평가사들 사실은 제가 의심하는 거는 JP모건과 무디스 등 JP모건은 신용평가사가 아니죠.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과 신용평가사들이 월가에서 콩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저 나라 한번 죽여서 우리가 한번 쫙 이득을 뽑아볼까라는 어떤 세계 체제 하에서 본인들이 저기 저 우두머리를 하면서 쫙쫙 사이폰처럼 빨아먹는 빨대처럼 빨아먹는 체제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렇게 견고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계속 융성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들의 경쟁력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창용 총재? 이런 걸 누가 지금 모릅니까? 요새 경제 관련된 서적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 조금만 가면 세계 체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좀 힘들겠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당신이 할 수 있어?
못하잖아요. 누가 해요? 내가 그래서 이재명이 한다 그랬어요? 이재명도 못해. 아무도 못합니다.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운용을 잘해주면서 미국도 잘 봐야 되고 중국도 잘 봐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정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창용이가 불뚝 나와가지고 뭐 잘난 게 있다고 네가 세계은행 총재야? 경제학자들의 이 오만한 태도 있잖아요. 경제관료들의 이 오만한 태도. 투자은행 뭐 좀 배웠다는 미국에서 뭐 좀 빠다 좀 먹었다는 애들이 막 이렇게 혀 굴려가면서 한덕수 뭐 제대로죠. 에? 이런 사람들 서울대 무역학과 경제학과 출신들 뭘 아는데 그래서 뭘 알아서 뭘 경제를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발전을 시켰어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맨날 박정희 찬양만 하는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운이 좋았던 거잖아. 세계적인 조류를 한 번 타고 또 중국의 WTO 들어가는 그 조류를 또 한 번 타고 삼적 있었으면 전두환 경제가 84년 5년부터 좋았겠어요? 삼자가 없었으면 이런 어떤 대외 환경이랄지 내적 환경들을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번 원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경제 정책을 진보나 보수나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어디에서 뭐 요술방망이 똑딱 나오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권이 지금 상황에서는 꼭 바뀌어야 되거든요. 꼭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 정권이 바뀌어서 이창용 아니고 이창용 할아버지가 와도 누가 와도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숨을 고르게 쉬면서 다음에 리버럴 정부, 민주정부,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너무 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이 최경영 TV에서 제가 강조한 거는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하지만 정권은 바꿔야 된다. 왜?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해버렸잖아요. 초기부터 언론 자유 침해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토대가 다시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를 잘 접목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러면서도 서민들 또 노인들 그다음에 미래 세대들 화합할 수 있게 어떤 합의할 수 있게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 5년 안에 절대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조선일보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갑자기 한국 경제가 나빠진 것처럼 지랄 발광을 할 겁니다. 아마 지랄 발광을 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대선 전 대선 후까지 한동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 결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창용 총재가 여기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수출 둔화의 구조적인 문제 꼭 기억하십시오.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수출 둔화는 왜? 우리 수출 구조가 다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동안 했던 말이죠. 예. 반도체, 자동차 집중적으로 됐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사이클, 우리 산업을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 순환적 사이클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 산업들만 주로 돼 있다. 그거 안 그러는 산업이 뭐냐? 제약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방위 산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거, 제약 산업, 화이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내수가 크다 그러면 LG 생활건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뭐 LG 생활건강, 뭐 존슨앤존슨 뭐 이런 게 있겠죠. 제약도 하고 일반 뭐 그 우리 뭐 로션 같은 것도 뭐 팔고 그런 거는 어지간하면 스테이디하게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쫙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경기의 부침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그 산업이 아니고 중후장대형 산업 막 장비 투자하고 반도체도 팹 하나 만드는데 몇 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클 한번 받아서 몇 조 왕창 벌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적자가 나거나 SK 하이닉스 적자 뭐 났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 막 2만 원 밑에까지 내려가고 기억나시죠? 예, 그때 뭐 하이닉스 뭐 망하네 기억나실 겁니다. 현대 하이닉스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서 막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렇게 이제 특정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그런 거를 그 산업을 그대로 뒀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 치고 올라가고 신산업이 없었다. 또 뻔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창용이라고 뭐 한국은행이라고 별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15대 기업 같은 경우에 뭐 10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은 7개 기업이 매출 15대 중에서 7개가 10년 동안에 신규로 진입한 반면에 우리는 2개 기업만 바뀌었고 그중에 하나는 원래 재벌이었으니까 재벌이 분할된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쿠팡이에요. 쿠팡. 예. 쿠팡에 불과해서 사실상 신규 진입이 거의 없었다. 이게 이창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밸류업 해야 되는데 우리도 미국 주식시장처럼 매그니트 7 만들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혁신을 하자. 규제를 하루빨리 걷어내자.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좋은 규제, 무엇이 나쁜 규제?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기 힘들죠. 예, 그거는 왜? 가치와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진보와 보수가 나뉘죠.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 전에 모든 규제는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조선일보식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창용 총재도 비슷한 식으로 지금 창조적 파괴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하루빨리 걷어내자라고 하면서 모든 규제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일보나 매경의 사고방식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창용이나 최상목 같은 사람을 경제 모피아들 예? 그리고 경제 관료들 마치 뭐가 있는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나온 양 또 조선일보가 또 묘사를 해왔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해서 요 위치까지 오고 뭐 자기의 경력상 쫙 올라온 그 분야에서 훌륭하신 분이죠. 하지만 뭐다? 한계가 있다. 인간은 늘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는 한 인간한테 기대는 게 아니다. 왕자 쓰는 인간들한테 기다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간에. 그게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그렇게 가면 우리가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빨갱이 정책 같네. 저거는 보수 정책 같네. 그러면서 정말 필요로 할 때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적의 환경에 그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정책을 선택을 그 최적의 시점에 하는 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자칫 저 사람이 말하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저 서울대 법대가 말하니까 무조건 맞을 거야.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미국은 한 번도 안 망했어야죠. 한 번도 경제 위기가 안 와야지. 연준은행 총재랄지 연준의 위원들이랄지 지방은행 총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학벌과 얼마나 대단한 네트워킹입니까? 한국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까지 쫙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문제 때문에 함부로 금리 인하 요거 아닐 거야라는 뉘앙스를 지금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올해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장의 경기 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 인하는 잘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가겠다라는 기존의 방침은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1.8%긴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26개국 성장률 전망치의 평균도 한 1.8%다. 2025년에.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것까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재경부든 기획재정부든 뭐 한국은행 총재든 이렇게 일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은 꼭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조조정 문제, 자영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3.2%, 미국 6.1%, 유로 지역이 14.1%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높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채무 조정하고 전직 교육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다 민주당 정책입니다. 이창용이 새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새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자영업과 정권을 또 갈라치기 시킬 겁니다. 누가? 국민의힘과 그리고 조중동이. 너희들 죽이려고 해. 돈 푼다더니 이재명이 자영업자 다 죽인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채무 조정한다고 하면 그럴 겁니다. 모랄 해저드다. 이재명 모랄 해저드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영업자들 다 돈 탕감해 준대.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제가 그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2025년 1월 3일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무 조정 해야 돼요. 이창용 총재가 했죠. 신년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신년사를 내 보여주지를 않아. 이렇게 자세히 말을 안 해줘. 그리고 이 안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 사실은 빌 클린턴 때 미국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구조조정을 말하면서 빌 클린턴 때부터 나왔던 이런 안들이에요. 정책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게 빌 클린턴 때 봤으니까 그 전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죠. 이런 정책들이. 별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민주당 되면 어떻게 한다? 빨갱이 정책 됩니다. 그럴 때 뭘 떠올리시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경영 TV에서 최경영이 조선일보스러운 사고방식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분이다라고 정의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채무조정, 자영업자의 전직 교육, 국가가 돈 들여서 이쪽으로 좀 바꿔보십시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쪽으로 돈은 우리가 대드릴게. 이게 전직 교육입니다. 클린턴 때 했어요. 그리고 퇴직자의 재취업 기회 제공 다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나온 정책들입니다. 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진출하게 만들겠다. 이게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뭐가 된다? 빨갱이 좌파 정책이 된다는 겁니다. 이창용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앞에 조중동식으로 했던 그 사고에도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 관해서 이걸 22분이 벌써 돼버렸네요. 지금 그 국가 채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이스 평가 쪽에서 이혁준 평가본부장이 금융업권의 신용등급 변동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비금융이면 일반 기업이죠. 그리고 금융업이면 뭐 저축은행이나 은행이나 보험사나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의 신용등급 변동 보고서를 말하면서 한국의 국가의 정부의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 상환 능력 지표 악화가 국가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한겨레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기조, 나이스 평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위주의 트럼프가 사실은 장난칠 수 있는 가장, 너희 관세 올릴 거야, 너희 국방비 더 내, 보다 이런 시기에 트럼프가 우리한테 협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는 너 신용평가기관 그 신용평가 다시 이렇게 평가 리레이팅 할 때가 됐지? 라고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나 통상교섭본부의 관리들이나 트럼프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움찔할 수밖에 없죠. 지금 2015년, 16년에 우리가 현재 AA 정도, AA 마이너 정도 수준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고요. 예,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중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워싱턴 포스트 비만 치료가 경제에 미치는 7가지 영향,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의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구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를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죠. 빨리빨리 그래프를 보여줍시다. 생산활동 인구, 중국의 생산활동 인구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죠. 2019년쯤부터 18년부터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DP 대비 뎁 있죠. 뎁. 채무가 거의 3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밑에 꼬랑지를 2020년, 그러니까 어디죠? 코로나 위기 때부터 해가지고 쫙 내려가고 있는 게 검은 게 미국,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내려가고 있는 게 유럽입니다. 근데 중국은 쫙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300%에 근접하고 있는데 한 280%, 90% 정도 될 거예요. 290% 정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은요. 한국 끝에 그래프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그래프. 예, GDP 대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추이. 요거 보여주시면, 자, 위에가 기업 부채인데 기업 부채가 한 17년부터 쭉 올라가서 100%, 110% 사이고요. 가계 부채가 그나마 좀 관리가 돼서 90% 수준이고요. 정부 부채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로 가고 있습니다. 합치면 우리나라도 207, 80% 정도 됩니다. 270% 정도 돼요. 그러면 아까 처음 그래프 다시 보여주실래요? 차이나, US, 유로존 그 그래프. 차이나, US, 유로존 그래프 다시 보여주시면 debt as a percentage of GDP, GDP 대비 모든 국가부채, 정부, 가계, 기업의 국가부채가
중국이 이렇게 많다. 다른 나라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급격하게 미국도 유럽도 줄였는데 일본도 줄였는데 중국은 이렇게 많다. 이것과 똑같은 그래프를 가진 나라, 중국과 똑같은 그래프를 가진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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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국은 생산활동 인구가 2019년쯤부터 감소 마이너스다. 한국은 아직 마이너스가 생산활동 인구가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다음에 매뉴팩처링에서 경상수지에서 흑자 계속 얻는 것들 그다음에 그동안 뭐 쌓아온 자본의 힘으로 조금 버티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씨가 빨리 이번에 어떻게 보면 계엄을 해서 자기 발에 자기 등 찍은 게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축복일 수도 있겠다. 빨리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 중국의 지금 빚이 어느 정도로 심한 상황이고 중국이 그동안에 자산 버블로 인해서 요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소득이 급격하게 안 늘고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안 되는 상황인데 자산 버블이 일어나서 중국 경제가 자산 버블이 꺼져서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산 버블이 아직 안 꺼졌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아직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월요일인가요?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프로퍼티 버스트가 18조 달러 자산의 거품이 없어져 버린 게 사라져 버린 게 18조 달러 2경 정도 돼요. 2경 정도. 2경 원 정도 됩니다. 18조 달러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2008년 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났을 때가 11조 달러밖에 안 사라졌어. 미국이 2년 동안. 그리고 중국의 전체 주식시장이 12조 달러밖에 안 돼. 12조 달러밖에 안 돼. 근데 18조 달러가 사라져버렸지. 중국의 GDP가 2024년이 18조 달러야. 근데 최근 수년 동안에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2, 3년 동안에 자산 버블이 터지면서 사라진 돈이 18조 달러라는 거죠. 2경 정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GDP가 2천조 원 정도 되는 나라인데 부동산이 주택 등 부동산이 8천조 원. 한국은행 등록계로 8천조 원. 공시가로 8천조 원이니까 시가는 당연히 1경이 넘겠죠. 그러면 2천조 원의 GDP에 1경이 넘는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이 자산의 버블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짐작이 가십니까? 아까 주식시장 자체도 중국은 12조 달러나 되는데 우리는 뭐 코스피 2천조 원 정도 되죠? 2천조 원 정도 되는데 자산은 주택 등 부동산은 시가로 따지면 1경이 넘습니다. 1경이 넘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50대 이상은 다 주택 등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근데 버블은 우리는 안 꺼졌어. 근데 중국은 수년 동안에 18조 달러가 꺼져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뭘 했다? 부채로 자산을 샀다. 부채로 자산을 샀다. 그래서 부채가 최근 5년에도 솟구쳐서 가계, 정부, 기업 다 합하니까 거의 290%다. 우리는 280%다.
너무너무 비슷하죠. 너무너무 한두 가지 빼고 너무너무 비슷해.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고 나이스는 신용평가사에서 야 잘못하면 국가 신용등급 이야기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야 다 들어줘. 신용등급 어떻게 해? 라고 쿵짝을 맞추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걸 이창용 할아버지가 맞겠어요? 이 사람들 기재부 사람들 세계은행이든 어디든 오면 IMF든 어디든 오면 접대로 단련이 된 사람들이 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세계은행에 파견 나가 있었던 기재부의 관료가 저랑 같이 KDI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스펙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러나 그분의 실력은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디즈니랜드에 저는 그때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경제부의 관료가 아재들 3명이서 아저씨들 3명이서 놀러 왔더라고요. 디즈니랜드에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평일에. 수준이 대한민국 관료 수준을 믿지 마세요. 서울법대와 서울대 경제학과 수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나가가지고 직접 뭐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 자유롭게 하면서 협상하고 우리들의 이익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안 돼요.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안 될 겁니다. 김현정 같은 사람 빼고는 안 돼요. 말도 못 붙여요. 말도 못 붙여. 그 정도 수준에 있으면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깝죽거리는 겁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에 무슨 뭐 하버드 박사 출신에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다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요거는 맞아요. 이 구조는 맞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정치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정치에는 속지 마시라.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해가면서 차분차분히 될 것들 위주로 그때 가서 정권 바뀐 다음에 해가면 된다. 조중동에 속지 않고 잘 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뭐 미국을 배척하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 잘 서로 조율해 나가야겠죠. 예. 울리고 있습니다. 예. 이따 본방에서 뵙겠습니다. 이동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